우리가 어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장기 분석에서는 총 공급 곡선이 수직선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우리가 어제 한 단순한 아주 간단한 모형에서는 장기 총 공급 곡선을 수평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에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직적이기 때문에 총 공급 곡선이 일단 수평선으로 놓고 우리가 분석을 시작을 해도 일단은 크게 틀리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따라서 총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가격이 경직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총 수요가 국민소득 GDP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장기 분석에서는 총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었기 때문에 총 수요 곡선이 아무리 움직여봤자 GDP Y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국민소득 GDP라는 것이 결국은 생산 요소의 양이나 기술 수준에 의해서 결정될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총 공급 곡선이 움직이지 않으면 총 수요 변화만으로는 GDP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부터 볼 단기 분석에서는 총 공급 곡선이 수평선으로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총 수요 곡선이 움직이면서 GDP가 달라지게 되겠죠. 즉 장기에서는 공급 쪽에서 GDP가 결정이 되고 단기에서는 수요 쪽에서 GDP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 쪽에서 GDP가 결정되는 과정을 좀 더 체계화해서 모형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볼 ISLM 모형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ISLM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IS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베스트먼트 세이빙에서 I와 S를 따다가 만든 것이고 LM이라고 하는 것은 리퀴디티와 머니라는 데서 L과 M을 따서 만든 그런 곡선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IS 곡선이라는 것과 LM 곡선이라는 것을 유도를 할 것이고 이런 유도된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단기 국민 소득이 결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IS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 시장의 gun형을 나타내 주는 Y와 R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장기 분석에서도 우리가 총 수요를 폐쇄 경제 같은 경우에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G라는 것을 외생으로 주어져 있다고 다시 말하면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G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투자는 이자율의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G의 변화나 또는 투자나 소비에 어떤 외생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Y라는 것이 Y 바로 고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따라서 G나 I나 C가 변해도, 즉 총수 부분이 변해도 Y에 영향을 주지 못했었어요. 자, 지금부터 볼 이제 단기 분석에서는 Y가 더 이상 생산 요소나 기술 수준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Y도 이제 변하는 그런 변수가 되겠어요. 즉 우리가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일단 폐쇄 경제를 우리가 가정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볼 ISLM 모형에서는 일단 폐쇄 경제를 가정을 하고 우리가 분석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이런 폐쇄 경제에서의 ISLM 모형을 개방 경제로 확대된 것은 우리가 폐쇄 경제를 먼저 공부하고 분석을 하겠어요. 개방 경제로 확대된 ISLM 모형을 먼델 플레밍 모형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우리가 12장인가 13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은 그래서 폐쇄 경제를 가정을 합시다. 폐쇄 경제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Y가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는 변수예요. 그럼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에서 이자율이 변해서 투자가 변하고, 그죠? 이거 다시 한번 써볼까요? 소비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가처분 소득의 함수라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투자는 실질 이자율의 함수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은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고, 역시 이 세금, 조세 역시, 텍스 역시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두 개의 경제 변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자율이고, 그죠? 또 하나는 Y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 이 식은 바로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식이에요. 이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식에서 두 개의 변수, 실질 이자율과 국민소득 Y가 결정이 되는데, 이 두 개 간의 식은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미지수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유니크한 하나의 Y값과 하나의 이자율 값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죠? 어떤 조합만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R이 얼마가 되면 Y가 얼마가 되고, R이 올라가면 Y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Y와 R의 어떤 조합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식을 만족시키는 Y와 R의 조합을 우리가 IS 곡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어요. 또 한편에서 LM 곡선이라는 것은 여기 말이 나와 있듯이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Y와 R의 조합이 되겠어요. IS 곡선이 재화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거라고 한다면, LM 곡선은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Y와 R이 되겠어요. 화폐 시장의 균형식은 어떻게 썼나요? 실질 화폐의 공급이 실질 화폐의 수요하고 같아지는 게 화폐 시장의 균형 조건이 되겠죠. 우리가 화폐 시장의 균형을, 공급을 이렇게 쓰고, 여기에 이게 MS가 되겠죠, 사실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통화량은 중앙은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고, 우리가 일단 이것은 G나 T처럼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가정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단기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경직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따라서 P도 고정이 돼 있다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어요. 즉, 화폐의 공급, 실질 화폐의 공급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화폐 시장의 화폐에 대한 수요를 수요하고 같아지게 되겠죠. 균형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는 우리가 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쓰면 뭐의 함수였어요? Y와 I의 함수였죠. 그죠? 소득과 명목이자율의 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목이자율은 어떻게 표현이 돼요? 실질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거죠. 정확하게는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뭘 가정하고 있어요? 가격이라는 것이 경직적이라고 가정하고 있죠. 물가가 일단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율이 얼마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가 되겠죠. 즉, 인플레이션이 0이면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가 명목이자율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가격이 경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실질이자율로 대체를 해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식의 좌변은 고정되어 있고, 우변에서 화폐 수요는 Y와 R의 함수인데, Y가 늘어나면 화폐 수요가 늘어나고, R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두 변수 간의 이 식을 만족하는 두 변수 간의 어떤 조합을 또 하나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LM 곡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IS 곡선으로부터 Y와 R의 조합, LM 곡선으로부터 Y와 R의 조합, 이런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Y와 R의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Y와 R의 균형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ISLM 모형의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먼저 IS 곡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IS 곡선을 유도를 하도록 합시다. IS 곡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잠깐 봐야 되는 내용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케인지안 크로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모형이 되겠어요. 케인즈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을 사람들이 이걸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구나 하고 만든 내용이 되겠어요. 사실은 ISLM 모형이라고 하는 것도 케인즈가 생각했던 것을 케인즈가 쓴 책이 뭐예요? 일반 이론이라고 하는 제너럴 시어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책이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굉장히 읽기가 좀 난해해요. 뭐 정리도 좀 제대로 안 돼 있고 좀 뭔가 처음에 우리 같은 사람이 읽었을 때 확 와닿지 않는 안에 뭔가 내용은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난해하긴 한데 그것을 케인즈의 제자들이 케인즈가 생각했던 것,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하고 그래서 이해를 하고 케인즈의 제자들이 그 내용을 ISLM 모형이라는 것으로 도식화를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ISLM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케인즈의 생각이었는데 그것을 케인즈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케인즈의 학생들이 케인즈의 제자들이 이후에 1950년대 이럴 때 만든 처음 생각해서 도형화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케인즈 앤 크로스라는 건 뭐냐? 케인즈가 사실 케인즈라는 사람이 거시경제학의 어떻게 보면은 시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고전파 경제학자들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케인즈 이전 세대의 사람들인데 이때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구별이 사실상 없었어요. 그러다가 케인즈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특히 이제 대공황 때 케인즈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거시경제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었던 것하고 좀 다르게 이해를 하면서 거시경제학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케인즈의 생각과 달랐던 고전학파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케인즈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생각했던 거시경제학은 이런 것이었다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것이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케인즈가 생각했던 것을 중심으로 그리고 케인즈의 학생들이 제자들이 모형화했던 것을 중심으로 앞에 배웠던 고전학파 경제학하고 좀 대비하면서 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60년대 이후에 넘어오면서 케인즈가 생각했던 것과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을 융합을 해서 소위 말해서 신고전파 종합이라는 네오클래시컬 신서티시스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단기에서는 케인즈, 장기에서는 고전학파. 그래서 단기에서는 경제가 케인즈가 생각한 것처럼 움직이다가 장기가 되면 고전학파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두 개를 완전히 배치된다기보다는 장기와 단기로 구별을 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식의 프레임워크가 완성이 됐어요. 자. 케인즈 앤 크로스부터 봅시다. 케인즈 앤 크로스라고는 케인즈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 이 케인즈 앤 크로스를 공부하는 목적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IS 곡선을 본격적으로 엄밀하게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케인즈 앤 크로스를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케인즈 앤 크로스라는 모형에서는 즉 케인즈가 생각하기에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수요 쪽, 다시 말하면 지출 쪽에서 GDP가 결정이 된다라고 케인즈가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곧 장기 분석을 할 때는 공급 쪽에서 GDP가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케인즈가 생각한 것은 수요 쪽에서 GDP가 결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요라기보다는 지출 측면에서 우리가 GDP의 3면 등가의 법칙에서 지출 측에서 우리가 GDP를 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케인즈는 실제 지출과 계획된 지출을 먼저 구별을 했어요. 실제 지출과 그 다음에 계획된 지출을 구별을 했는데 실제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면등가의 법칙에서 본 생산 쪽의 Y하고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계획된 지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듯이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의 합인데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고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이렇게 이것들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 이자율의 함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왔는데 여기서는 더 단순화를 시켜서 투자도 외생적으로 이렇게 결정된다고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정부 지출도 외생적으로 결정되고 T도 외생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놈을 우리가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expenditure, E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물론 균형에서는 이쪽하고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균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균형 조건은 Y와 E가 같아지는 것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써 X축에다가 Y를 표시하고 Y축에다가 expenditure를 표시했을 때 이 균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45도 선으로 나타나겠죠? 균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E라고 하는 놈을 보니까 이 총 지출이라고 하는 놈은 I, G, T가 다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의 함수가 돼요? Y의 함수가 되겠죠. 그죠? 근데 즉 총 지출이라는 것은 Y의 함수인데 여기서 그림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총 지출이라는 것은 Y의 함수가 되는데 문제는 E와 여기 Y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했던 놈, 우리가 배웠던 마지널 프로페시티 컨숨이 얼마가 돼요? 1보다 작게 나타났었죠. 이것을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즉 소비함수를 일테면 가장 간단하게 A 플러스 B 곱하기 Y 마이너스 T라고 한다면 B 값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식은 이 2차원 평면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겠어요? 가장 간단하게 이것을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Y 마이너스 T 플러스 I바 플러스 G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러면 B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때 이 식은 기울기가 1보다 작은 이런 식의 직선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이 식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기울기가 1보다 낮은,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한계 소비 성향이 되겠죠. 그렇죠? 이를테면 이게 1이면 이놈은 MPC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제에서 균형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바로 이 점에서 균형 국민소득이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Y가 2보다 더 크다. 어떤 상황에서 Y가 2보다 더 크면 지출보다 생산이 더 크다는 얘기는 어떤 식의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질까요? Y가 2보다 더 크다. 이것의 의미가 뭘까? 지출 쪽에서보다 생산한 것이 더 많아지면, 그렇죠? 지출보다 생산이 더 많아지면 그 남는 부분이, 초과된 부분이, 지출보다 생산이 더 큰 부분이, 그 차이가 뭘로 나타나겠어요? 재고의 증가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즉 지출은 100만큼 지출이 되는데 생산은 110만큼 된다 그러면 그 10만큼이 차이인 10만큼이 재고의 증가로, 의도되지 않은, 계획되지 않은 재고 증가로 나타날 거예요. 재고가 증가하면, 기업 입장에서 재고가 막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산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러면 생산을 앞으로 줄여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봅시다. 한 이런 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점에서는 계획된 지출은 이만큼인데 실제 생산은 이만큼이 되고 있었어요. 그럼 이 차이만큼이 의도되지 않은 재고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재고가 상태로 나타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을 줄이게 될 거예요. 생산을 줄이면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반대로 이런 부분에서는 생산이 지출보다 작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재고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오히려 생산을 이제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균형점은 이 점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계적으로 뭐 생산이 생산이 지출보다 커지면 재고가 줄어들어서 생산이 줄어들고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그림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져 있는 깊은 뜻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고전파 경제학자들, 우리가 중간시험 전에 공부했던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중간시험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모형들에서는 어떤 변수가 균형으로, 뭔가 균형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변수가 균형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직인 총공급 곡선과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뭔가 수요가 공급보다 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격이 변하게 되죠. 그죠? 뭔가 우리가 어떤 시장에선건 균형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은 가격이었어요. 뭐 이자율일 수도 있고 물가일 수도 있고, 이런 가격 조정에 의해서 균형으로 돌아가는 힘이 존재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가격이 일단은 교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힘이 Y를 균형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여기서 봤던 뭐 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균형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소위 수량이 조절이 되고 있어요. 중간시험 전에는 가격이 조정이 돼서 균형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는 가격이라는 것은 고정돼 있고 수량이 변해서, 수량이 조절이 돼서 Y가 이런 점에서 밑으로 하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있으면 Y가 상승을 한다든지, 이렇게 수량 조절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케인즈 경제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또는 출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수량이 변해가지고 균형으로 돌아가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IS 곡선을 그 전에 자, 이제 이 케인지안 크로스를 통해서 정부 지출이 증가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고전파 모형에서는 G를 증가시키면 Y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자일만 변화가 됐어요. 그죠? 자, 여기선 G가 증가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G가 증가하면 정부가 외생적으로 G를 증가시키면 이 총 지출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이것이 위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G2, 원래 거를 G1이라고 합시다. G1에서 G2로 정부 지출이 증가를 하면 총 지출이 그만큼 늘어날 테니까 Y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Y에 대해서 총 지출이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점에서는 y가 기존보다 더 큰 수준의 y가 달성이 될 거예요. 장기 모형에서는 g를 증가시켜봤자 y에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이제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피스컬 팔러시를 통해서 g를 증가시키면 y가 증가를 했어요. 수량 조절이 발생을 해서 y가 증가를 했어요. 즉 g를 증가시키면 원래의 균형점 이런 수준에서는 e가 y보다 더 커지게 됐죠. 그죠? 지출이 y보다 더 커지게 되니까 재고 감소하고 y를 증가시키는 힘이 존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이 그림에서 총 지출 곡선이 위로 이동한 것은 얼만큼 이동했냐면 g의 변화분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에서 y는 이만큼이 y가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g의 변화에 따라서 y가 과연 얼만큼 변했냐 하는 것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라고 하는 이 식으로부터 y의 증가분은 c의 증가분 더하기 i의 증가분인데 i는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했고 변화가 없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i의 증가분은 제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생략을 하고 더하기 g의 증가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c의 증가분은 얼마가 될까요? c의 증가분은 c라고 하는 것은 가처분 소득의 처분 가능 disposable income의 함수였기 때문에 y가 한 단위 증가할 때 c가 얼만큼 증가하냐면 한계 소비 성향만큼 증가를 하겠죠. 이것을 뭐 가장 간단하게 a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y가 하나 증가하면 c는 b만큼 증가를 할 거예요. 그죠? 한계 소비 성향만큼 증가를 하겠죠. 즉 c의 증가분은 뭐냐 하면 한계 소비 성향 곱하기 y의 증가분이 될 거예요.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으로부터 이제 y와 g를 나눠서 정리를 하면 y의 증가분은 얼마가 되겠어요? 1 빼기 분의 1 곱하기 델타 G 이렇게 되겠죠. G가 한 단위 증가하면 Y는 얼마큼 증가해요? 1-MPC분의 1만큼 증가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요놈이 또는 MPC가 0.8이라고 해봅시다. MPC가 0.8이면 이 값이 얼마가 돼요? 1-0.8이니까 0.2가 되고 0.2분의 1이니까 5 곱하기 델타 G가 되겠죠. 정부 지출을 한 단위 증가시키면 국민소득 Y는 GDP는 5만큼 증가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정부 지출 증가분보다 훨씬 더 큰 만큼 큰 양으로 Y가 변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승수 효과라고 불러요.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라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 다시 말하면 이 값을 1-MPC분의 1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부 지출의 멀티플라이어라고 승수라고 정부 지출 승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정부 지출을 한 단위만 증가시켰는데 Y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할까?
왜 그럴까요? 처음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한 단위 증가시키면, 델타 G를 한 단위 증가시키면 그 자체로 Y가 델타 G를 한 단위 증가시키면 그 자체로 Y가 한 단위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Y가 한 단위 증가하면 그 다음에 소비가 거기에 따라서 Y가 한 단위 증가하면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증가를 할 거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를 해서 소비가 그만큼 또 증가를 할 거예요. 얼만큼? 한계 소비 성향 곱하기 델타 Y만큼 또 증가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계 소비 성향 곱하기 이 델타 Y만큼 소비가 증가를 하니까 그죠? 다시 Y가 증가를 할 거예요. 다시 Y가 증가를 하니까 소비가 또 증가를 하고 소비가 증가를 하니까 또 Y가 증가하고 Y가 증가하니까 또 소비가 증가하고 이런 과정이 쭉 반복이 되겠죠. 첫 번째는 이만큼 증가하고 두 번째는 이게 소비 증가분이고 그 소비 증가분이 Y 증가분하고 같으니까 두 번째에서는 MPC의 제곱 곱하기 델타 Y가 아니지 델타 G지.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것을 이 효과를 전부 다 더하면 1 더하기 MPC 더하기 MPC 제곱 더하기 곱하기 델타 G가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공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정부 지출을 처음에 한 단위 증가시키면 그 자체로 Y가 증가하고 Y 증가하면 나의 소비가 증가하고 나의 소비가 이만큼 증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Y가 증가하면 뭐 두 번째 사람의 소비가 또 이만큼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Y가 증가하는 것은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자, 정부 지출을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번엔 또 다른 재정 정책의 수단인 조세를 변화시켰을 때의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조세를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림을 새로 그립시다. 자, 원래 균형점이 여기서 결정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정부가 T를 상승을 시켰어요. T를 증가시키면 가처분 소득이 감소를 하겠죠. 가처분 소득이 감소를 해서 소비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즉, 이 총 지출 곡선이 조세를 증가시키면 밑에 쪽으로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Y는 과거에 비해서 더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문제. 정부 지출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Y는 1-MPC분의 1만큼 증가를 했는데 조세를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Y는 얼만큼 변화가 될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걸 정부 지출 승수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하는 것은 조세의 승수는 얼마가 될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내용이 되겠어요. 얼만큼 변화가 될까요? 아까 우리가 정부 지출 승수를 구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델타 Y는 델타 C 더하기 델타 I 더하기 델타 G였는데 델타 I, 델타 G는 다 이번 경우에는 0이기 때문에 우리가 Y의 증가분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C의 증가분은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MPC 곱하기
델타 Y 마이너스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 델타 Y는 1 마이너스 MPC분의 마이너스 MPC 곱하기 델타 T가 될 거예요. 즉 조세를 한 단위 증가시키면 균형 국민소득은 첫 번째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감소를 할 것이고 얼만큼 감소하냐면 1-MPC분의 MPC만큼 감소를 할 거예요. 아까 한 개의 소비 성향이 0.8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정부 지출 승수는 5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얼마가 나와요? 한 개 소비 성향이 0.8이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자, 정부 지출 증가의 경우에는 승수가 5였는데 조세의 경우에는 승수가 마이너스 4가 나왔어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면 왜 절대값 기준으로 정부 지출 승수가 조세 승수보다 더 클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뭐가 차이가 날까요? 정부 지출 승수의 경우에는 처음에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그 자체가 Y의 증가를 가지고 왔어요. 조세의 경우에는 조세를 변화시켜봤자 그것이 첫 번째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Y에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어떻게 영향을 줘요? 소비를 통해서 2차적으로밖에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T를 감소를 시키면, 이를테면 조세를 깎아줬다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늘어난 가처분 소득을 전부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저축을 하고 일부만 소비를 해요. 소비를 해야지 Y가 늘어나는데 저축을 하기 때문에 일부는 이 아까 봤던 순환 과정에서 처음에 1 더하기 MPC 곱하기 델타지, MPC 제곱 더하기 곱하기 델타지 이런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소위 말해서 누출이 발생해요. 리퀴지가 발생을 해요. 그 리퀴지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저축이 되겠어요. 저축이 이런 과정에서 일단 나가버리기 때문에 Y의 증가분이 조세의 경우가, 조세의 승수가 정부 지출 승수보다 더 작아지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 그림만, 지금까지의 결론만 놓고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정부 입장에서 뭔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Y를 증가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때, 하나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과 또 하나는 세금을 깎아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때 어느 것이 더 Y 증가에 효과적이에요? 정부 지출이 더 효과적이겠죠? 그죠? 정부 지출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 거나 조세를 한 단위 감소시키는 거나 정부의 재정 적자 흑자에는 똑같아요.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Y에 미치는 효과를 생각하면 정부 지출이 조세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의 결과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결과만 놓고서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정부가 조세 감면보다는 지출 확대가 더 경기 부양에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현실은 어떨까? 현실도 과연 그럴까?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렇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여기서 가장 간단한 모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간단한 모형이라는 것은 첫 번째, 투자라는 것이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질 않아요. 즉 우리가 장기 모형에서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위를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상승을 해서 뭐가 발생을 해요?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해요? 구축 효과가 발생을 했죠. 그죠? 지위를 증가시키면 실질 이자율이 올라서 투자가 감소를 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는 투자가 외생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런 구축 효과가 여기서는 하나도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본 정부 지출 승수나 조세 승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 지출이나 조세를 변화시켰을 때 Y가 증가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 모형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더 고려하면 이런 값들이 점점 더 작아질 거예요. 실제 그리고 데이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 지출 승수나
조세 승수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추정을 해보면 굉장히 작아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는 뭐 1보다 작아지는 경우도 나오기도 해요. 안 하는 게 낫을 수도 그러니까 정부 지출 증가하는 것보다 Y 증가분이 더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이런 케인지안 크로스의 정부 지출 승수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실제 값은 작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정부 지출 증가가 조세 감면보다는 더 효과적이다는 말은 현실에서는 꼭 성립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런 케인지안 크로스에서 가장 간단한 모형에서만 성립하는 얘기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승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지금 우리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와 조세를 감면시키는 경우를 했는데 두 가지를 같이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부 지출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 대신에 그 증가시키는 정부 지출을 조세를 더 걷어가지고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T를 한 단위 증가시키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G도 한 단위 더 증가시키면 정부의 재정 수지에는 변화가 없겠죠. 그죠? 하나 더 걷어서 하나 더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균형 재정 승수라고 불러요. 밸런스드 버젯 멀티플라이어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Y가 얼만큼 증가할지 아니면 증가하지 않을지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하나 세금 더 걷어서 지출을 하나 더 늘렸다.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정부 균형 재정 승수는 어떻게 될까? Y가 일단 늘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응? 누구? 늘어날 것 같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대로 있을 것 같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다 감소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자, 우리가 재정 지출 승수는 아까 숫자에서 얼마였어요? 5였어요. 그죠? 조세 승수는 얼마였어요? 4였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두 개의 결론으로부터 규정 재정 승수는 얼마가 될 것 같아요? 1이 될 것 같죠? 두 개의 차이가 돼야죠. 그죠? 자, Y의 증가분은 처음에 소비의 증가분인데 소비의 증가분은 MPC 곱하기 델타 Y 마이너스 델타 T였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I의 증가분은 없고 정부 지출의 증가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정부 지출의 증가가 조세의 증가하고 우리가 같다고 가정했으니까 균형 재정 승수에는 델타 T가 델타 G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놈을 델타 G로 바꿔 써도 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델타 Y는 1-MPC 분의 델타 Y 곱하기 MPC를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그러면 1-MPC로 나눠줘야 되니까 남는 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1-MPC 곱하기 델타 G가 되겠죠. 그래서 균형 재정 승수는 얼마? 항상 1이 돼요. 하나 더 걷어서 하나 더 쓰면 Y는 그거만큼 증가한다는 뜻이 될 거예요. 물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균형 재정 승수라고 하는 것은 만약 그렇다 그러면 정부가 세금과 정부 지출 계속 늘려가면 Y는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케인지안 크로스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간단한 모형에서 우리가 벤치마크로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승수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케인지안 크로스라는 것에서부터 IS 곡선을 유도를 해봅시다. 자,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케인지안 크로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투자라고 하는 것이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수업 처음에 얘기했듯이 IS 곡선이라는 것은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Y와 R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라는 것을 이제 모형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시다. 그러면 y라고 하는 놈은 가처분 소득의 함수인 소비와 그 다음에 실질 이자율의 함수인 투자와 정부 지출의 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우리가 장기 모형에서는 여기서 T하고 G는 T하고 G가 외생일 뿐만 아니라 Y도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었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단기에서는 Y가 고정이 되어 있질 않아요. 이것이 장기에서 봤던 즉 생산 요소의 양과 기술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잠재 GDP, 완전 고용 GDP보다 실제 Y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경기 변동에 따라서 장기 균형 수준에 보다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Y가 이제 더 이상 Y바가 아니고 그냥 Y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케인지안 크로스에서 이제 투자가 이자율의 함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자, 이제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이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가 실질 이자율의 함수니까 투자가 증가를 하겠죠. 투자가 증가를 하면 여기 썼던 총 지출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와 같은 식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원래 이자율이 R1이라고 한다면 새로 이동한 이 총 지출 곡선에서는 이자율을 R2라고 합시다. R2가 R1보다 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총 지출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하면서 원래는 균형 GDP가 Y1이었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면 균형 GDP는 Y2로 더 높은 수준이 되겠죠. 이 관계를 X축에 Y를 표시하고 Y축에 R을 표현해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R1, 여기가 R1이고 이자율이 낮아진 거니까 R2가 더 낮은 수준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고 R1일 때의 GDP는 얼마였어요? Y1이었죠. 이 점이 바로 여기에 균형점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고 이자율이 R1에서 R2로 하락한 다음에 균형점은 여기가 될 거예요. 이자율이 더 낮아지니까 Y는 Y1에서 Y2로 증가를 했어요. 여기가 되겠죠. 이 점은 이 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R1이 이제 이렇게 R1에서 R2로 이렇게 크게 떨어진 게 아니라 조금씩 변화를 한다 그러면 그때의 R과 Y의 조합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 직선이 바로 뭘 나타내요? IS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즉 IS 곡선은 이 식에서 재화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R과 Y의 조합이 되겠어요. R이 하나가 있으면 이 Y축에서 어떤 R이든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되는 Y가 하나씩 대응이 되겠죠. 그죠? 그 관계를 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IS 곡선이 되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라고 하는 놈을 구체적인 함수로 써서 A 플러스 BY 마이너스 T, T는 고정, 외생, 그 다음에
투자 함수는 우리가 C-dr 뭐 이렇게 표현합시다. d는 0보다 큰 값이고 여기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플러스 g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봅시다. 이렇게 두 개 투자 함수, 소비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투자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IS 곡선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y와 r의 관계예요. 우리가 저기서 y축에다가 r을 표시하고 x축에다가 y를 표시를 했으니까 이 식을 정리를 해서 r을 왼쪽으로 옮기고 y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정리를 하면 뭔가 r은 여기 뭐 절편이 하나 나올 거고, 그죠? 절편은 g나 t, 뭐 a, c 이런 것들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뭐 계수가 붙고 y가 붙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IS 곡선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해볼까요? 이쪽으로 마이너스 하면 dr은 뭐가 되겠어요? b-1 y가 되고 플러스 a-bt 바 플러스 c 플러스 g 바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r은 d분의 b-1 곱하기 y 플러스 이놈이 되겠죠. 그죠? 이놈이 절편이 될 것이고, 그죠? 기울기가 바로 이놈이 될 거예요. 근데 b는 1보다 작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여기 붙는 계수는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y와 r의 관계식이 하나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IS 곡선이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원래로 돌아가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출 G를 증가시켰다고 해봅시다. 자, 아까 정부 지출 G를 증가시켜서 우리가 승수를 계산할 때는 투자라는 것이 그냥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했던 경우였는데 이제 투자가 이자율의 함수일 경우에 G를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특히 이 IS 곡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자, G1에서 G2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일단 이 총 지출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합시다. 이 새로운 총 지출 곡선은 C 더하기 IR 더하기 G2예요. 이자율은 어때요?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이자율이에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자율 변화 없이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총 지출 곡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동을 하게 되면 Y가 증가를 했어요. 이자율은 변화가 없는데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Y가 커졌어요. 이자율은 R1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G가 증가하면 Y가 커졌다는 얘기는 Y가 Y1에서 이를테면 이거를 Y3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자율은 계속 R1인데 Y는 얼마큼이 되냐면 Y3만큼이 됐어요. 이 점이죠. 이자율이 R1이 아니라 R2일 경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R2일 때 Y가 여기보다 더 큰 이를테면 Y4가 될 거예요. 모든 이자율 수준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G를 외생적으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IS 곡선에는 어떤 변화가 있냐?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어요. IS 곡선은 Y와 R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죠? 거기에 외생적으로 제3의 변수인 G가 증가하면 곡선상에서 어떤 이동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겠죠. 그죠? 여기서 나와 있듯이 G를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1차 함수 같은 경우에 Y 절편이 올라가는 거죠. 절편이 올라가는 거니까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나가겠어요. 조세를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조세를 증가시키면 이 곡선이, 총 지출 곡선이 밑으로 이동을 하겠죠. 다시 말하면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어요. 정부 지출의 증가는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조세의 증가는 IS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거꾸로 얘기하면 정부 지출의 감소는 IS를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조세의 감소는 IS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게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외생으로 간주했던 여기 A라든지 C라든지 이런 값들, 즉 소비가 가처분 소득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외생적으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소비가 증가하면, 그러면 IS가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자율엔 변화가 없지만 투자가 갑자기 증가하면, 우리가 얘기를 했던 투자 세액 공제,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을 실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가들이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낙관적이 돼서 이자율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증가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IS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어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외생적인 변수, IS는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주는 Y와 R의 조합들인데, 그 외에 제3의 외생적인 변수가 변하게 되면, 즉 총수요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에 영향을 주는 어떤 외생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어요. 한 가지 여기서 질문. 원래 균형점이 Y1이었는데, 이 점이었는데 정부 지출이 증가를 해서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빨간 선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Y3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럼 Y가 이만큼 변하게 된 거죠. 그죠? 자, Y3에서 Y가 Y1에서 Y3로 얼만큼 변했을까요? 얼만큼 변했어요? 정부 지출 승수만큼 변했겠죠. 그죠? 여기서 이 부분이 델타 G라고 한다면 이게 델타 Y가 될 것이고, 델타 G분의 델타 Y는 정부 지출 승수니까 여기서 Y1에서 Y3만큼 변한 것은 정부 지출 승수 곱하기 델타 G만큼 Y가 변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재정 지출 승수, 정부 지출 승수, 조세 승수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IS 곡선의 이동 폭을 나타내 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IS 곡선이 오른쪽 왼쪽으로 얼만큼 이동하느냐 하는 것은 물론 정부 지출 승수의 정부 지출 자체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 지출 승수 또는 조세 승수에 의해서 IS 곡선의 이동 폭이 결정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IS라고 하는 놈은 다시 한번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Y와 R의 조합이었어요. 자, 우리가 3장에서 우리 장기 분석을 할 때 이런 식을 써놓고 그 다음에 뭘 우리가 분석을 했어요? 이것을 조금 식을 바꿔가지고 대부자금 시장에서의 균형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여기서도 똑같은 짓을 한번 해봅시다. 즉 폐쇄경제에서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은 저축과 투자가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이 됐었어요. 그죠? 자, 이것을 저축의 형태로 표시하면 국민저축은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Y-C-G로 표현이 됐었죠. 그죠? 그래서 저축이라고 하는 놈은
Y에서 C와 G를 뺀 것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투자라고 하는 놈은 이게 뭐하고 같아지냐면 투자하고 같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자금 시장을 공부를 할 때 이쪽이 실질 이자율이고 이쪽이 저축이나 투자라고 한다면 저축 곡선은 이자율하고 상관없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와 같은 수직선의 모양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소비 함수라고 하는 것이 이자율의 함수가 아니고 그냥 가처분 소득만의 함수였기 때문에 이놈이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저축은 이자율과 상관없이 이렇게 수직선의 모양으로 나타날 거예요. 반면에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니까 이와 같이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균형 실질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과거에는 Y가 고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Y가 더 이상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Y를 변화시켜 봅시다. Y를 만약에 Y를 감소시켜 봅시다. Y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축이 어떻게 되겠어요? Y가 줄어들면 저축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놈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놈이 줄어들고 그러면 소비가 좀 작아지지만 MPC라는 것이 1보다 작은 한엔 작기 때문에 Y가 감소라면 저축이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IS 곡선이, 저축 곡선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을 하겠죠. 다시 한번 Y가 Y1에서 Y2로 감소를 하면서 저축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Y가 Y1에서 Y2로 작아지면서 이자율은 R1에서 R2로 상승을 했어요.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이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가 R1, 여기가 R2라고 한다면 원래 균형점은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점은 여기였는데 이제 Y가 커지면서 저축 곡선이 이동한 다음에 균형점 이 점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이렇게 우하향하는 IS 곡선을 유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3장에서 봤을 때도 항상 대부자금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총 수요가 총 공급하고 같아지는 것을 뒤집어 가지고 즉 동전의 앞뒷면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전에 IS 곡선은 케인지안 크로스를 가지고 우리가 총 지출 곡선이 이동을 할 때 이동을 하면서 IS 곡선을 유도를 했는데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대부자금 시장을 가지고도 이렇게 IS 곡선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내용, 오늘 우리가 뭘 했어요? IS 곡선을 유도를 했어요. IS 곡선은 재화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Y와 R의 조합들이에요. 더 이상 앞으로는 Y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 요소나 기술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Y가 변하는 거고 단기에서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케인지안 크로스를 공부를 하고 우리가 IS 곡선을 유도를 했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 LM 곡선을 유도를 하고 그걸 가지고 IS 곡선과 LM 곡선을 결합을 해서 경제의 단기 균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하는 걸 보도록 합시다.